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예, 중국 전문가로 요새 아주 큰 인기를 얻고 계시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유화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그 방송에서 뵙다가 네. 저희 815 모니터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워낙 소문이 많이 나 있지만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네. 안 교수님의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온 그 지식이 아주 해박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요즘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오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럼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가장 지금 큰 이슈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네, 네. 예. 지금 뭐 1단계 합의가 될 것처럼 이러다가 지금 홍콩 인권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상 처음에는 트럼프가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러다가 후에 자기 재선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양보한 거는 스몰 딜 하겠다. 근데 사실 스몰 딜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결국은 미니 딜이거든요. 미니 딜이란 건 뭐냐면 되게 내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그 농산품 약 500억 달러 구입해주면 12월 15일부터 지금 3천억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뭐 없애겠다. 근데 중국에서 처음에 료허 대표가 갔을 때는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 심리를 영향 주기 때문에 1단계는 하자. 서로 이렇게 협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칠리에 있을 오펙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일단 이 정도 협력은 하자라고 계획돼 있던 것이 결국 칠리 회의가 없어지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는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의 시진핑 주석이 와서 거기서 그 아이오와주 이런 농산품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 500억이란 빅딜을 사인하는 이런 세레머니를 하면서 자기 인기를 높이면서 좀 이렇게 쇼를 하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생각해 보니까 칠레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때는 뭐 그 정도로 서로 뭐 필요하니까 오케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가는데 거기서 나한테 이런 대선을 위해서 이런 협력을 해주는 상황처럼 연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9월에 매긴 것도 없애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그 밑에 협상단들이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해주자. 9월 것도 없애주자 이랬는데 이런 또 강경파들은 만약에 지금 관세를 매겨서도 중국이 협상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그 매긴 관세까지 없으면 경제가 좀 나아지고 투자자의 심리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중국이 더 연장 작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계속 목조르는 전략을 펼쳐야 이 협상에 나오는 거지 9월에 관세를 취소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 들어보기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결국은 갑자기 뒤집습니다. 우리는 그건 없다. 없다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럼 못한다. 이렇게 됐고 근데 둘이 또 완전히 이렇게 깨지면 주식시장이 다운이 되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이 주식시장이 다운이 되고 중국도 주식시장 다운이 되면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져요. 서로 상황이. 그래서 협상은 깨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그럼 도대체 뭐야 12월 15일이 곧 오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더 높은 걸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결국은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바탕이 되는 게 어느 만큼 어렵냐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어렵냐 누가 더 급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전이 미니 딜이든 스몰 딜이든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뭐라고 해야죠? 좀 한 치 앞도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발개위에는 국장님하고 조찬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주 전에. 근데 그분 이야기로는 뭐 곧 뭐 어떠면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리더들의 네. 상황을 보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이제 재선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뭔가 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국민에게. 네. 근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그 다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관세를 높여도 네. 무역에 타격 주는데 중국이 무역이 중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0.1 작년 말 그 전에 0.6 아니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두 나라가 무역이 안 돼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가 50%도 이거는 타격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중국 리더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투자에 대한 심리 타격이에요. 경제는 결국은 심리거든요. 그렇죠. 기대치거든요. 경제란 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이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중국의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를 타격을 엄청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원래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뭐 내년에는 중국에 투자하다가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 중국 내 기업가들도 연말이 되면 내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다가 또 내년에 이런 불확성이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다 나는 현금을 들고 오겠다. 그래서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은 투자와 소비로 GDP가 한 6%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무역을 빼더라도 6%를 가는 나라가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되면 이 투자하고 소비가 결국 6% 가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그 중앙정치국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강조했지만 6개 안정화 조치에서 첫 번째가 취업입니다. 근데 중국이 1년에 약 1,300만 명이 기본 취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중국 GDP 1% 성장이 취업 유발 개수가 150만 명이에요. 그냥 곱하기 6 하면 900만 명이죠. 네. 그리고 뭐 대학생들 1년에 832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압력 하에서 지금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빅텍 기업들, IT 네. 빅텍 기업들이 찡동도 그렇고 뭐 그 디디 추싱도 그렇고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이런 애들이 안 뽑거나 아니면 20%씩 애들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아, 지금요? 네.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경제까지 6%를 못 가게 되면 결국은 1,300만에서 900만 명이며 400만 명이 남죠. 네. 대학 졸업생이 832만이 한 1,000만 명이 일자리를 못 찾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안정에 어마어마한 타격이고요. 두 번째는 국유 기업에서 나오는 또 실업자들, 네. 민간 기업이 파산에 따른 실업자들, 또 거기에 따른 실업자들 소비가 타격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결국 악성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미 유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까지 이렇게 무역 협상이라는 게 기대치에 영향을 주면서 내년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다 줄이게 되면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관세 상승에 따라 무역이 뭐 얼마 팔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죠. 네. 지금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그 농민공이라고 그러나요? 예. 농민공요. 예, 네. 그 뭐 시골에서 올라온 그렇죠. 그러한 네. 분들에 대한 고민도 크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많이 배운 네. 대졸생들의 그 네. 북경과 상해 쪽에 있는 그 네. 대졸 실업자들 네. 그리고 그 배경 성분을 보면 충실한 공산당원들이고 그렇죠. 얘네들한테서 뭔가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농민공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할 때 네. 농민 토지를 거기다 그냥 방치해 둔 채로 도시에 와서 자기 저렴한 또 농력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살아오다가 후에 중국이 토지값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농촌 토지는 우리가 향이나 네. 그 진이나 그거 우리가 집채라고 표현해요. 집채 전부를 집채라고 해요. 네. 집채 모집하는 집, 채제란 채. 그러니까 농촌의 토지는 집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농촌이 한 개 기업처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캐피탈 게인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그 현지에 호적이 있는 농민 가구에다가 배당으로 놓아줘요. 아. 그게 잘 사는, 예를 들면 저 연해 도시는 농촌은 잘 살 때 거기는 땅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개발 때문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산동성만 해도 뭐 한 가구당 10,000위안, 10,000위안이면 150만 원화 정도 돼요. 이렇게 배당을 줘요. 1인당. 네. 그러면 농촌에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가장 중요한 농민들한테 뭘 깨우치게 했냐면 토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도시로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를 안 오고 그냥 농촌에 가요 다시. 그래서 농촌에서 또 요즘에 인터뷰나
뭐 중국도 유튜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 있으면서 충분히 또 도시에 이런 걸 벌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미 농촌을 갔어요. 좀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도시에 있는 이런 그 대학 졸업생이라든가 그리고 옛날에 화이트 칼라 이런 엘리트 계층이라든가 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의 이렇게 질적 성장에 따른 이 월급이 매년 9에서 12% 상승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거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를 누리다가 갑자기 경제가 다운이 되면서 아니면 실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업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을 30년, 50년 대출받아 샀어요. 이 도시에 있는 이 화이트 칼라들이. 네. 이 뭐 일선 도시라는 게 북경, 상해, 뭐 심천, 뭐 중경 이런 거기는 집값이 어마어마 여기 서울보다 더 비싸요. 거기다가 대출을 30년, 50년 받아서 샀는데 자기가 이런 벌이가 계속 될 거란 가정하에서 근데 만약에 실직된다. 그러면 그게 그 첫 번째 집부터 대출을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결국 일자리도 없고 집도 쫓겨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생존하고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인구가 한국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한 개 국유 기업이 몇십만 명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이라도 뭐 적어도 10,000명 이상씩 돼요. 그냥 그 중에 20%라도 2,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실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못 갚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은행꼴로 되고 은행이 그걸 그냥 저가로 처리하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자산 가격 전체가 하락이 되면 은행에 담보 잡혔던 모든 부동산들이 다 부실 대출로 되고 그에 따라서 다 자산 가격이 또 다운이 되면서 전체가 그게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순환고리가 깨지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마 그 부분일 거라는. 그래서 안정이란 단어를 썼고요. 내년에는 표현을 이번에 그 7월에 정치국 회의, 중국은 정치국 위원들이 중국의 진짜 제일 높은 대통령들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데 정치국 회의가 7월 1일에 열렸고요. 이번에 10월 30일에 열렸는데 단어 표현이 달라졌어요. 7월에 열린 그 정치국 회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거시 환경이 어렵고 뭐 내부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 있죠. 우리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우리는 뭐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었다면 이번에 10월 30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 내용은 굉장히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 못할 위험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위험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견성, 예측성을 높여서 먼저 빨리 사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문장은 짧아도 이 정치국 리더들이 마음속에 중국 경제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예견성을 높여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이미 이 위기를 먼저 감지해서 빨리 그게 안 터지도록 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밖에 이번에 2019년 금융안전보고서도 나왔어요. 그 중국미은행. 근데 그 금융안전보고서에 이런 이야기에서 중국이 한 4,400개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는 한 560개, 10% 좀 넘는 565개 은행들은 이제는 굉장히 거의 뭐 도산 직전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기에 굉장히 조금 어찌면 바로 파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융안전보고서 핵심이 뭐냐면 사전 테스트를 빨리 거쳐서 빨리 이걸 미리 위기를 예방했다는 게 결론인데 이거는 이미 미은행 상황에서 이 정도로 낸다라는 건 굉장히 심리 압박을 갖고 내는 거잖아요. 잘 그 중국 정부는 네. 그 자신들의 약점을 잘 공개 안 하죠, 기본적으로. 거의 있다고 해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거의 이렇게 뭐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죠. 이렇게 뭐 어떤 위기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가 뭐 어려웠다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을 잘 안 하죠. 근데 예견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는 예견성. 그거는 이미 예측을 해라는 거잖아요. 명령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라. 예, 명령을 준 거잖아. 미리 빨리 그거 어디서 터질 거 빨리 찾아내서 준비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하나 드는 질문이 뭐냐면 사실 지금 한국 경제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1% 성장대, 2% 성장대 얘기하면서 네. 한국이 6%의 성장을 했다 그러면 경기가 아마 호황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6%라는 성장 때 힘들다 하지만 6% 성장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맞아요. 중국이 지금 GDP가 13조 달러 좀 넘어요. 네. 13조에 곱하기 6 하면 적어도 한 8천억, 9천억 정도 나오면 스위스 GDP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1년에 스위스 같은 나라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장 1년에 그 성장하는 그 네. 폭이. 네, 폭이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다 해서 계속 잘 간다라는 거는 보장 못하죠. 왜냐면 한국도 98년 외환위기 터지기 이전에 한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내재된 게 터져서 그렇지. 그게 자글렌이 딱 유동성이 끊어지면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기 터지기 경제가 되게 좋게 보여요.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디테일에서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에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를 찾는 게 우리가 사실 투자자라서 누구보다도 뭐 언론이나 뭐 누구 전문가 말이나 혹은 어떤 글로벌 IB 얘기보다도 내가 네. 어떤 그 디테일이 왜냐면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디서 터졌나? 그 비상계 중국에 지금 있는지 그런 거를 대조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 네. 지금 이제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면서 지금 아주 뭐 심각한 경우까지 가고 네. 결국은 이제 구의원들이 되고 그렇죠. 네. 민주 진영에서 네. 원하는 어떤 그런 의원들로 다 바뀌었는데 그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홍콩 혹은 대만 사람들의 시각하고 중국 본토 사람들의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언론을 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이런 언론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국에 나간 언론에만 보는데 중국 언론은 이거 폭동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이거는 서방 열강들이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결국 미국 같은 나라가 뒤에 있어서 그 허핑 연변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구소련처럼 점진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민족별로 분해되게. 네, 분해시게 해서 중국을 와해시키기 작업이 하나로 홍콩을 먼저 공격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홍콩이 중국의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FDI의 70% 이상이 다 홍콩을 거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만 해도 중국 기업이 홍콩에서 조달한 자금이 4천억 달러 돼요. 엄청나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홍콩 시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6조 달러 돼요. 총 6조 달러 돼요. 근데 홍콩은 중국에 있어서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였고요. 또 해외에서는 중국을 바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홍콩은 상권 분립이잖아요. 영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을 받으면서 중국의 큰 시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환충 지역으로서의 지역 역할을 하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이기해서 잘 만났어요. 근데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을 딱 죽여버리면 중국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바로 달러 조달이 힘들어지고 외자가 들어오기 힘들고 중국 기업이 나가기 힘들어지면 이게 대비하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중국을 공격하기 가장 좋아하는 게 홍콩을 먼저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지금 걔네들이 앞잡이로서 폭동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 열강들이 중국의 영토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홍콩은 어쨌든 중국의 영토다. 그리고 우리는 일국양제를 잘해왔다. 근데 쟤네들이 지금 와서 저라는 건 분명히 미국이 뒤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 앞에서는 관세를 내서는 경제 싸움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홍콩을 지금 하고 있다. 왜냐면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랑 막 홍콩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가서 지원 활동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죠. 미국이 중국을 분리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국민들은 일반 중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언론의 뉴스를 보고 네. 그 중국 지도자들의 시각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국 지도자들의 시각은
그 홍콩 시민들의 자유 욕구가 너무 분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요? 중국의 그 정치 리더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왜냐면 이게 홍콩이 잘못 해결이 되면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중미 무역 협상도 있지만 네. 그 이 홍콩 문제도 아주 커요. 왜냐면 홍콩 입법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완전 미국과 같이 간 나라들 우리가 5I 국가라고 하는데 영어권 나라들이 그 5개 있잖아요. 네. 호주, 캐나다, 뭐 그 뉴질랜드 몇 개 나라 있잖아요. 5개 국가들이 똑같이 취할 확률이 높아요.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이게 홍콩을 계기로 해서 정말 그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진영과 꼭 사회주의 아니라도 좀 친중 진영과 그리고 친서방 특히 친미 전략이 딱 갈라지면서 신냉전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 이 작년에 처음에 중미 무역 전쟁이 발발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사실 무역 관세 이런 걸 두려워 안 했어요. 제일 두려워한 거는 이 중미 무역 전쟁이 이념 전쟁으로 가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중국의 지금 전략이 뭐냐면 네. 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우리 기업을 너네한테 투자도 못하게 하고 상장도 못하게 하고 너네도 우리한테 뭐 안 하고 이러면 오케이 우리 상관없어 우리 디커플링 할 거야. 대신에 우리 너만 빼고 뭐 세계 모든 국가에 개방할 거라는 게 전략이에요. 중국이. 예. 근데 만약에 이 홍콩 문제가 불거져서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특히 한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미국의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를 제일 높은 가치로 쳐요. 네. 근데 만약에 홍콩 인권 문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자유, 민주를 위해 싸운 사업이라면 전 세계가 똘똘 묻힐 확률이 높아요. 그럼 중국에는 중국과 반중국 진영으로 되면 중국 경제가 이제 양적 성장을 해서 이제 배부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가야 돼요. 질적 성장은 결국 기술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기술이거든요. 그럼 기술이 자기가 R&D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게 몇십 년 걸려도 그렇죠. 되고 말고 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진짜 외국하고 이제 먹고 사니까 이제 만나서 좀 제대로 합작해보자. 아, 너네 기술이 있잖아. 우리 시장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짜자해서 너네도 먹고 우리도 먹고 해서 이제 질적 성장하자고 하던 차에 지금 이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인권 문제가 전 세계 반중 진영이 형성이 되면 아무리 다른 나라에 개방해도 미국 빼고 해봐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째 한국도 바로 그 문제에 부닥쳐요. 내가 경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경제는 잠깐 놔두더라도 이 전반 인류 사회를 자유민주 진영으로 확대 이런 문제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가로서. 아니야 나는 사회주의라도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싸우고 많이 있잖아요. 싸우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일본도 똑같은 문제, 대만도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중국이 힘들어지죠 일하기가. 왜냐면 미국 혼자 안 오는 건 상관없을지 몰라도 독일이나 이런 기술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독일의 기술, 영국의 이런 시스템, 뭐 일본의 기술. 근데 얘네들 다 완전한 친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철저한. 그래서 지금 프랑스를 자꾸 끌어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되게 머리가 좋아서 좀 잘 중간에서 이러면서 지금 자기의 최대 이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기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처음 그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화웨이의 그 기술 그 백도어 만들어서 네, 그 맞아요. 해킹하는 거,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걸었고 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 요번에도 보니까 유럽 그 폼페이오 장관인가 유럽 네. 국가들에게 네. 맞아요. 쓰지 마라. 말라고. 네. 아예 딱 대놓고 편지를 맞습니다. 썼잖아요. 네. 삼성도 맞습니다. 괜찮고 네. 에릭슨도 괜찮고 맞아요. 노키아 맞아요. 괜찮으니까 맞아요. 네. 화웨이는 쓰지 마라. 맞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하나의 싸우기 위한 명분이었는지 네. 혹은 실제로 화웨이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그게 화웨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아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흐름상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해 보면 왜냐면 이번에 그 런정페이가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뭐라 했냐면 얘네가 우리 설비가 백도어 이런 그 설비가 있대서 위험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자 미국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5, 6를 다 팔게.
너네 사가. 너네 다 해. 전 세계 너네 다 해. 이거예요. 기술을. 예. 그래 다 줄게. 대신에 우리가 개발 다 여기 합당한 가격만 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 협상하자. 왜냐면 우리가 그럼 안 할게. 너네 이 기술 갖고 너네가 먹고 살. 전 세계 비즈니스 해. 다시 대신에 지금까지 여기다 함정 가격만 줘. 다 내놓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실한 거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화웨이가 지금 백도에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화웨이 안에 또 다른 기업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AI 또 7개 기업에 대해 또 블랙리스트 올렸거든요. 그게 그科大 신페이라고 중국의 넘버1 AI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다시보도 지금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간접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틱톡이 있잖아요. 틱톡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정보를 다 미국이 진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정보를 다 캐치해서 중국에 보내는 간첩이라고. 그래서 그 틱톡이 지금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치다가 네. 완전 직격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본토에 있는 틱톡하고 분리가 되겠다. 우리는 지금 왜냐면 이게 중국 탈출이네. 네, 해외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직격탄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발전을 제재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 아니다. 왜냐면 없어도 있다고 할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두 나라 간에 고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항상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야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도 관철이 되고 있고, 뭐 옛날에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를 계속 포기했고 신재료 쪽으로 갔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그래요. 5G 다 갖고 가. 대신에 우리는 6G를 하겠다고 그래요. 아, 네. 이 6G에 대한 네. 그 참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6G가 5G에 대해서 얼만큼 발전한 건가요, 그게?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네. 모호해요.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개념 단계예요. 아직 그거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5G, 6G에 모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런정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5G 하는데 5G는 아무것도 아니다. 5G 세상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거는 AI다. AI. 근데 AI만 있어서 안 되고, AI가 결국은 우리가 전기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쌀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 그 쌀이 빅데이터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가장 크게 꽃을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여기에서 일어나는 융합, 이게 만드는 시장이 더 진짜지. 5G, 5 그건 아니다. 우리는 6G로 갈 거고 모든 지금 엔지니어 다 6G 개발에 총력을 할 거다. 그게 지금 화웨이 전략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그 AI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AI 단순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 지금 최강대국으로. 네. 근데 사실 미국보다는 미국에 속한 기업들이죠. 네. 구글이나 뭐 네. 아마존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가지고 지금 뭐 연구자들 다 그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제 공산국가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하면은 그냥 다 돼버리니까. 그렇죠. 한국은 지금 한 개 그룹이라도 예를 들면 증권, 은행, 보험이 예를 들면 저 안유화. 네. 저 한 사람 가지고 저한테 저의 증권 데이터도 있고 보험 데이터도 있고 은행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다 쓰니까. 근데 통합할 수가 없어요. 저 한 사람 데이터를 한 그룹 내에서 통합해서 안유화만을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신한테는 자 증권형 포트폴리오 중에 증권형을 한 50% 하십시오. 은행은 자 20%, 보험은 30% 이런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룹 내 데이터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 이번에 한국도 국회에서 지금 그게 네, 데이터 3법인가?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게 서로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고. 예, 왜냐면 그 빅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람, 그 제품, 그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중국 거의 전역에서 지금 금융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뭐 진짜 어떤 분은 2020년도에 중국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예상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2015년에 네. 아주 자세하게 논문을 썼어요. 그 네이버 치시면 나오실 건데 그 아카데미 학술 저널지에다가 그 아주 명확하게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어요. 2015년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논리와 스토리는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란 게 뭐냐면 금융이란 게 뭐냐면 신용이에요. 그렇죠. 금융은 신용입니다. 크레딧이에요. 그럼 금융위기라는 게 뭐냐면 크레딧을 뭐 일으킬 때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이 3대 경제 주체 중에 제일 정부, 가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크레딧을 뭐 일으키면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크레딧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크레딧, 단기 대출과 네. 장기, 예. 장기. 이거는 뭐 채권을 발행한 단기 채권일 수 있고 장기 채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주식상에서 IPO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펀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신용에 기반해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뭐 IPO를 하든지. 근데 이 크레딧 행위가 내가 아주 좋은 기업인데 내가 분명히 아주 좋은 기업인데 시장에 나갔을 때 크레딧을 뭐 일으킨다. 이런 위기인 거예요. 결국 가게도 똑같아요. 가게란 게 뭐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집을 사요. 네.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때는 이제는 위기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은행에서 값을 5억짜리 집이다 하면 은행에서 거의 50% 쳐주고 2.5억에 해주는데 그러면 안 해주겠다 이러면 내가 대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안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왜 그럼 5억짜리 2.5억도 안 해줄까 이러면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거죠. 미래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동산 대출 무조건 안 해주죠. 아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에게요? 네, 무조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관련은 안 해줘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크레딧이 아니 되죠.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 망하냐면 정부, 가게, 그다음에 기업이 아무도 크레딧을 못 일으킬 때는 경제가 딱 스톱이 돼요. 그게 한국이었잖아요. 네. 한국이 9.8 위기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 저 일본에 요청하잖아요. 자, 잠깐 우리 유동성을 지급할까 일본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 행위인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가게, 기업이 신용을 못할 때는 경제가 쫙 스톱이 돼요. 그게 뭐 위기 왔거든요. 그럼 지금 나머지 중국은 정부예요. 지금 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 한 200%. 뭐 데이터마다 달라요. 낮게는 뭐 160, 높게는 250 보는 분도 있는데 190, 200, 200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이 원래 부채가 낮았어요. 가계가. 원래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스토리를 정해드리면 2014년, 네. 15년, 16년에 기업들이 부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건 위험하다 해서 이거 정리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부채를 누군가한테 옮겨줘야 돼요. 스무스하게. 그래야 경제가 타격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봤더니 가게가 부채가 났네. 자 그러면 얘네 부채를 가게한테 좀 스무스하게 넘기자. 그 작업을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민공들 부채가 거의 없어요. 네네. 대학생들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 원래 집을 못 사는데 얘네들한테 막 집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집을 사. 그러면서 그 공실 있는 그 부동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공실 발리지 못한 것들을 얘네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이 네. 은행 가서 대학생 농민공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부채는 올라가고 그걸 기업들한테 주니까 기업들 부채 내려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가계 부채도 지금 90%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높죠. 그러면 나머지가 정부예요. 다행히 중국은 중앙정부 부채가 지방정부는 높고요. 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부채율이 낮아요.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제가 중앙정부 지금 재정 수지를 봤는데 작년부터 지금 몇 조 계속 적자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까지 버틸까? 작년부터 아마 길어서 5년 못 버텨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1년에 2소실에도 5년이면 10년이거든요. 그럼 1년에 걷어들이는 재정 수입을 커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중국 전체 빚이 또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3대가 다 빚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결국 중앙정부 국채를 받다가 또 미국처럼 전문학적인 또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부, 가계, 기업이 다 높아지면 경제가 딱 스톱이 되는 거죠. 그게 길면 5년, 짧으면 3년 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작년 시점에서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국 경제가 딱 제가 데이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 사람들이 뭐 최근에 좋아진 게 나빠졌다 해서 절대 아니고요. 중국 경제는 2014년부터 안 좋아졌어요. 2013년. 정확하게 2013년부터. 그래서 2013년부터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때부터 늦게요. 이게 상황이 좀 묘하지. 그때 몇 번 금융위기 나올 뻔했어요. 제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데 2013년 6월 30일에 1일 금리가 은행 간 금리가 13%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외국이 같으면 서방 국가 같으면 그 위기 왔어요. 그 정도로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기업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년부터 경제가 다운되다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위기를 느끼고 구조조정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구조조정 확실하게 가려고 하다가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네. 2010년부터 확실하게 가려고 하다가 2014년부터 와 이 상황이 안 좋네 해서 거의 멈춰요. 그래서 2014년부터 다시 돈 풀어요. 그래서 2014, 15, 16에 부채가 5만 원 다시 늘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부채를 그때 조달해서 옛날 부채를 다 갚게를 해요. 그게 2014, 15, 16 새로 또 부채를 엄청 조달한 게 그게 지금 2018, 19, 20년에 보통 3년 부채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오는 거예요. 내년에도. 예전에 했던 게 지금 오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지금 부담을 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경제는 14년부터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늦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만 높였고 돈만 풀었고 그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사람이 아픈데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고 버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2013년 이후로 경제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러니까 계속 좀 하향세였다는 거죠. 계속 하향세였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계속 이렇게 단기 처방하면서 온 게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됐든 중국 정부가 그런 어떤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네. 서방 사회는 선거라는 것 때문에 이 투표, 인기도, 지지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밝힐 수 없다라는 걸 보면은. 그게 지금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 네. 왕조가 지금 몇 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레뷰를 해보면 네. 항상 농민들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왕조가 넘어져요. 왜냐면 중국의 과거의 농민 인구가 절대 다수였고요. 과거에는 발흥 농민이었거든요. 지금 줄어들어서 이제 한 5억이 안 되나?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야 되지만 대충 많이 대충.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60만 킬로제곱미터의 거대한 이런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주변은 다 소수민족 지구예요. 이게 이 다른 나라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한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이니까 항상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외세하고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항상 독립국가였잖아요, 얘네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외세하고 손 잡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정책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수민족 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만약에 경제가 공산당 국가가 영도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막 힘들어지고 굶고 하면은 바로 이 반대파가 되고 외세하고 손잡기 시기 지워지고 제일 민감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에요. 중국이 일선 도시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농촌 지역이에요. 네. 그냥 거기에 이렇게 분산된 농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 통치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거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화구어펑이라는 화구뽕이라는 청소기가 있었어요. 화구뽕,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바로 문화대혁명이 끝나서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가 나빠져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이런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라도 결국 경제가 그러니까 항상 군중은 바다인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배예요. 바다가 출렁이면 배가 뒤집잖아요. 아무리 그게 일당 독재 국가라도 아무리 저 중동에 있는 뭐 이런 아랍 왕자 국가라도 아무리 민주주의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민초가 행복하고 배부르야
평온하게 바다가 유지가 되지 우리가 역사만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한국은 자주 만나는 사람 아침 인사 어떻게 하죠? 자주 만나는 사람 직장 내 동료 간에 안녕하세요나 아니면 밥 먹었냐 뭐. 그래요? 영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느끼기에. 근데 중국은 그냥 무조건 출발로만 이래. 밥 먹었냐?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처음 만나든 자주 만나든 무조건 출발로만 이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1순위로 보는 거예요. 뭐 위대한 발명, 뭐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소소한 그냥 일상인의 생활, 소소한 생활에 제일 중요시.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중국 역사를 보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출발로만 밥 먹고 사는 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게 제일 사회 안정이 중요한데 경제가 무너지고 왜냐면 사람이 오늘 밥 두 끼만 먹고 만족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그동안 돈이 많았잖아요. 세계에 나가 명품을 휩쓸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명품을 뭐 입는다?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없어질 수 있다? 난 아주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여행 다 다니고 집도 뭐 막 몇 개씩 갖고 있다가 그게 다 뺏기면 엄청난 일타감을 느끼죠. 근데 처음에 뭐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으면 한 끼 적게 먹는 건 오케이. 근데 이렇게 굉장히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없어졌다 이러면 거기에서 오는 이 인생의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이거는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은 98년에 주룽지 총리가 그때 기업 굳어져서 확실하게 했어요. 그때 국유기업이 한국 위안위기 때인데 중국은 개방을 안 했어도 불구하고 경제가 시학이 옵니다. 그때는 개방을 안 했는데도 중국이 같이 시학을 받아요. 그래요. 경제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근데 국유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주룽지 월가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기업들이 부실 채권을 다 내놔. 그걸 은행에 줍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부실채권 합해서 AMC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요. 4개를. 다 줘요. 자, 내내 이걸 100원짜리를 10원에서 처리해버려. 그래서 은행을 깨끗하게 해요. 건전한 은행 만들어 놓고 국유기업들이 부실을 다 정리해버려요. 구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이익을 희생해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갔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갔어요. 그 사람들 오늘날 중국의 이 바닥을 중국 표현으로 샤강공론이라고 해요. 샤, 하, 내린다. 아래층. 예, 강이라는 게 지위란 말이에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일하는 지위니까 자리에서 내려오라. 공론이라는 게 공인, 직장인을 말해요. 그래서 샤강공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때 수없이 발생해요. 근데 내 생각 한국 같으면 아마 저 청와대가 몇 번 뒤집었을 것 같아요. 데모 엄청 했겠죠. 데모할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어느 순간 집에 갔는데 집을 가라는데 뭐 일방적인 해고를 다 당한 거니까. 근데 아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시위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그랬어요. 뭐 퇴직금도 준 것도 아니고. 한국 같으면 주룽지 총리가 떨어져 나가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주룽지 총리가 그렇게 정리했다니까요. 아주 막강했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 리커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못해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라 선거제는 아니지만 경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어느 나라든 경제가 참 어렵죠. 네. 복잡해서.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자산을 보면은 네. 자산 부채, 자산 대차 대자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BSP 하면 이쪽은 부채, 돈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냥 보통 채권 아니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은행이 그걸 어디다 투자했냐는 게 이쪽에 그 자산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행의 이 대차 대자표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금융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위탁 대출. 중국은 이런 거예요. 중국은 기업 간 대출이 허용이 안 돼요. 기업 간 대출이라는 거. A 기업이 B 기업에게. 네, 제가 안유화란 기업이에요. 우리 임 대표님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돈이 많이 남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경영하고도 또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비즈니스는 아주 좋은데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니까 신용이 낮아서 몇몇 뭐 대출하면 한 뭐 1년짜리에도 막 이자를 12% 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용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은 왜냐면 일정 부품을 우리가 공급해 주든지 우리들 간에는 기업 정보 비대칭이 덜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사장 좀 나한테 1년만 좀 빌려줘 8%를 해줘. 그럼 좋잖아. 그렇죠. 4%.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 제가 어떤 형태로 주는 거죠, 돈을. 그런 다음에 은행이 그다 대출해 주죠. 결국 우리들 간에 이걸 위탁 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거기서 수수료를 먹어요. 그 A라는 기업의 돈을 네. 받아서 이쪽 그러니까 네. 그 뭐죠? 대여를 받아서 이쪽에 대신 대출해 주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사모펀드 형태로 많아요. 그러니까 펀드. 네, 펀드. 펀드 형태로 해서 사모펀드 형태로는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투자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이 지금 은행들이 만든 자산관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금이 100조 위안. 100조. 중국 GDP가 100조 안 돼요. 한 98조 정도 돼요. 근데 은행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했던 많은 금융 행위들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잖아요. 제3자 뭐 담보 뭐 이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은행의 대출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들이 다 지하금융이라고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겠네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는 기업에는 네. 그 뭐지 격리 장부를 3개 보관해 가지고 회사용, 투자자용, 그렇죠. 은행용, 국세청 세금용. 그렇죠. 그다음 자기 내부요.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공동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중국이 기업 더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장한 후에 정보가 정확하면 돼요. 금융감독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네. 내가 아직 상장하기 전에 기업이면 임의대로 막 이렇게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엉터리라 그러고 네. 법의 그 제재는 안 받나 보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표현을 써요. 뭐 1년에 원화로 뭐 매출이 10억 이상 이러면 우리가 규모 이상 기업이라 이런 기업은 반드시 국가에다가 회계 감사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래는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상장 회사는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일반 대중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은 중국의 그 주식 투자 인구가 한 2억이 돼요. 맞네요. 계좌가 2억 계좌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번에 사건이 하나 또 터질 거예요. 상장회사 하나가 제약회사예요. 12월 2일 금방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요? 지금 어제네요? 네, 어제.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상장 정지당했어요. 지금 거래 정지당했는데 가짜 회계, 여자 회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중국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벌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해서 벌금하는 게 위안화로 한 60만 위안. 얼마 안 하네요? 1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가짜 상부를 해서 몇백억을 이렇게 가짜로 펀딩 받고 했는데 벌금을 1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원화로 한 2천억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몇천억씩 받았는데 벌금을 1억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할 만한 장사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감위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갈 길이 멀었는데. 그러니까 조치가 이래요. 벌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주모자에 한해서는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뭐 몇 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막 그냥 벌금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와요. 그래서 각 나라 똑같아요. 미국도 옛날에 엘런 사태 발생해서 맞죠.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다 존재하는데 중국이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아직도 감독 관리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이 완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의 틈을 여행을 바라는 거죠. 투기자들은 항상 있게 돼 있죠. 손해는 일반 투자자를 보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기업 투자할 때 우리가 여기 뭐 QF, RQF라고 해서 한국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바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한전에서. 그럴 때는 되게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대외용 그 어떤 회계 자료, 그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가야 돼요. 그 현장을. 직접 회사를? 왜냐면 가본 사람이 알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 회사를 보는 거랑 내가 갔을 때 이런 회사는 느낌이 와요. 왜 오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거의 IR 부서 갔을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그 생산 공장 라인에 갔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자세들 보면은 대충 이 매출액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판단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 근데 보통 그런 거 여기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그런 일 안 하죠. 앉아서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의 앉아서 하죠. 데이터 보고. 네. 그러면 중국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앉아서 하면 몰라요. 중국 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딱 가보면 이게 제가 중국의 그 DJI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이잖아요. 중국의 DJI라고 유니콘 기업인데 세계 시장이 70%를 해요. 엄청나네요. 예,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탱크가 터졌잖아요. 네. 그 뒤에는 불공개 내용이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자는 뭐 뒤에 이란하고 미국 간의 군사 이 드론을 통한 이렇게 정보 싸움이 일어나요 그 뒤에서. 근데 그 두 개가 다 DJI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중국 드론끼리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예를 들면. 근데 그러니까 DJI가 세계 시장의 70%를 하는데 이 기업은 딱 가보면 느낌이 와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홍콩 과학기술대에 나온 3명의 박사가 만든 건데 가면 딱 세계적인 기업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요.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나 이렇게 방문자를 대하는 자세라 이런 것들이 달라요. 딱 일하는 기업이라는 게 정말 여기는 R&D 매출액의 10% 이상을 계속 R&D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톱 기술을 자기네 갖고 가는 거예요. 모두 특허 기술을. 이런 기업들은 가면은 그 기업 문화가 그냥 기업 문화잖아요. 이게 회계 조작도 기업 문화예요. 조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안 하는 기업,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진중한 사람과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의 눈과 이 분위기에서 보이지 않나요? 쓰는 단어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기업도. 네. 그렇군요.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그 자금 대여 행위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개인간은 뭐 문제 없는 거죠? 혹은 개인이 기업에게 빌려주는 거는 우리가 상법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한 대여 되는데 뭐 개인이 기업한테 준다.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예. 그 사채업자들이 네. 큰 손들이 왜 기업 들어오면 사장님들 막 무릎 꿇고 돈 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네. 같은데 보면 그 중국도 가요. 그 보통 채권을 사주거나 뭐 어음을 양도받거나 뭐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대출을 해준다. 사채. 대출 행위는 안 될 거예요. 대출이란 거는 사채라는 거. 예, 대출이라는 거는 라이센스 있는 기관만 중국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채권을 이러면 괜찮은데 대출을 해준다. 이거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해줬다 해도. 그러게. 예, 예.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의 네. 돈을 좀 빌리고 싶다, 쓰고 네. 싶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채권 발행이라는 형식으로 네. 가져와야지 네. 그냥 돈 자체를 빌려올 수는 없겠네요. 은행처럼 그게 P2P 좀 대출이. P2P는 중국에 옛날에는 하게 했어요. P2P라는 게 지금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인들이 그 기업에 직접 그렇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토액식이라도. 근데 지금 불법이라고 규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P2P가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선입관이 뭐가 있냐면은 네. 중국 사람들은 되게 약간 도박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리스크가 큰 투자를 많이 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보면은 뭐 세계적인 그렇죠. 그 암호화폐 기업들이 선들이 나오고 다 중국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 P2P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10%만 해도 1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스개로 중국의 정신질환 환자가 그러니까 예.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정신질환이라는 게 꼭 막 정신 나간 사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 정신 질환, 조현병이라든가 조기 이런 사람 합하면 1.7억 명이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도 1억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보기엔 중국 사람들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전 국민성으로 보면은 사실 뭐 많은 인구가 아니고 그중에 10%라도 1억 명이 도박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지, 우리 인구의 2배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P2P라는 게 원래는 P2P 중국에서 엄청 잘 됐었어요. 왜냐면 그 기업에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를 탈중개하는 거잖아요. 은행이나 증권 다 없애고 내가 직접 주니까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게 엄청 잘 됐다가 중국의 그 P2P 플랫폼을 하는 기업가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순수하게 했어요. 정말. 공개 보세요. 14억이 한 사람이 1위안. 1위안 이게 여기 돈으로 200원도 안 돼요. 한 150원. 한 사람이 원화로 150원 투자해도 14억 위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4억 위안 곱하기 170 하면 2천억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B2B 플랫폼 하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2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힘들게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할 그걸 들고 달아나는 거죠. 왜냐면 14억 위안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아마 한국의 B2B 플랫폼이나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한국 예탁일전에 한 3년 있어가지고 엄청 잘 알거든요. 메커니즘을. 네.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이다. 그래서 해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한국에 크라우드 펀딩 한 개 기업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돈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200억 원화. 얼마 안 되네. 근데 중국은 한 개 업체가 200억을 하거든요. 한 개 업체가. 근데 한국은 전체 시장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도망칠 인센티브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중국은 와 그렇게 2천억이 들어오니까 그거 들고 도망가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스톱 하고 이제 라이센스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라는 하더만 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 작업을 하고 있고 선정하고 있어요. 누구를 줄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받은 애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을 하는 거죠. 엄청 걔네들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엄청난 특혜겠네요. 끝나는 거죠. 그거는 완전 앉아서 헤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어디 중국 가서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국 라이센스가 제일 가치가 있죠.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네. 한국의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은행들의 그 외국 지점들 네. 한국에도 있겠죠. 네. 이런 모든 지점들을 통해서 막 달러를 네. 빌려가지고 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중국에서 달러,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 뉴스를 많이 봤어요. 여기 뭐 저 국회 그 추의원이 그 낸 보고 거기 팀이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 기자들이 받아서 써가지고 한국에 외환 달러 조달해서 중국에 보낸다 뭐 이런 게 쫙 알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거기 뭐 은행의 내부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중국계 은행들하고 오랜 관계 맺어왔고 한국의 위안화 허브 맞을 때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전체를 다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달러 차입이 늘어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중국이 경제가 막 어려워서 지금 빨리 달러 받으면 모집해서 막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간 중국계 은행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원래 하던 일이다. 네, 걔네 업무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성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얘네 본토에는 중국계 은행들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본토하고 똑같이 하면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이런 중국계 은행들이 하는 게 두 가지 업무예요. 하나 위안화 업무인데 위안화 업무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공격받으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거의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던 위안화도 다 국내로 싹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안화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홍콩에 이게도 한 1조 위안 정도까지 있었어요. 최고 네. 클라이막스 때. 그러면 여기에 위안화 업무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막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 막 중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있던 위안화를 다 갖고 갔어요. 아.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여기에 위안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기에는 은행들은 달러 업무밖에 없어요. 달러 조달하는 업무. 예, 그러니까 달러를 싼데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요. 전 세계 지도를 네. 놓고요. 얘네는 정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달러가 싸요. 예를 들면 뭐 저 영국이 달러 싸요. 그럼 거기서 조달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그 차이를 남기는 거예요. 뭔가 외환거래처럼. 네, 외환거래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에다 엄청 잘해요. 두 가지를 해요. 이런 거 하고 파생상품 투자를 해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나 한국계 은행이나 한국 국회의원들이나 한국 정부는 이런 기사를 쓸 게 아니고 야 중국 은행 왜 돈을 이렇게 잘 벌까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빌려다가 낮은 이자에 빌려서 네. 조달해가지고 막 수익을 크게 내는 네. 그 자체.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에요. 한국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죠. 이런 잘 모르면서 이 기사를 막 쓰면 안 되죠. 원래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엄청 웃기는 일이죠. 이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은행들의 네. 정상적인 이제까지 해오던 업무죠. 돈벌이 수단인데. 네, 그걸 갖다 갑자기 중국에서 외환보호 얘기 많이 한 다른 이슈예요. 근데 그거에다 막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짜내고 있는 거잖아요. 막 자기가 뭐 앉아서 어렵다라는 거를. 자기가 지금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팩터는 팩터대로 줘야죠. 네.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은 조만간 네. 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금융 위기가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시점을 교수님도 뭐 2020년 뭐 이렇게 가깝게 보시는 거죠? 내년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의 부채 상환의 제일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지금까지 쌓였던 게 막 연기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최악의 내년이에요. 올해까지도 사람들이 이런 심리잖아요. 잘 되겠지. 그렇잖아요. 중미 무역 협상에 둘이 싸면 둘 다 손해인데 잘 되겠지. 둘이 계속 잘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네. 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바닥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저희 정말 심각한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 시점 올 거죠. 아, 얘들은 정말 안 하는구나. 끝이구나 이제 둘이. 이런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도 엄청 타격이고요. 중국은 더 큰 타격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만기 상환해야 되는 그것도 많았는데다가 갑자기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거죠. 자금이 소비가 안 어렵고 자금이 아예 안 들어버려. 그러면 보통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기 처전 제일 좋은 자산이 먼저 시장에 나와요. 아, 그치. 잘 팔릴 만한 걸 먼저 정리해야 당연하죠. 되니까. 나쁜 건 안 팔리니까. 그냥 벌써 아주 좋은 자산이 시장에 나올 때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 아주 좋은 기업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면 옛날 같으면 못 사요. 아예 기회가 없어. 특히 한국은 더 안 기회가 팔죠. 없어. 절대 아예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기업 자체. 그럼 그 걔네 기업 유동성이 문제생이니까 좋은 건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보면은 왜 재벌 기업들이 네. 알짜 그 계열사들을 그렇죠. 돈 만드나 매각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근데 이미 그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작년에 있잖아요. 네. 야, 저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연구자로서 살아온 삶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떠냐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맞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국이면 어떻고, 예. 미국이면 어떻고, 베트남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떻고, 우리는 글로벌 세계 지도를 딱 놓고 어디서 기회 있으면 어디서 딱 잡고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그 피 속에 있는 자본가의 피를 한국인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편견이라는 게 기회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회입니다 해도 여기 투심위를 넘지 못해요. 아, 한국 중국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왜냐면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상장 기업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걸 작년에 정말 중국 주식시장이 3,000개, 중국의 전체가 작년에 4,000개가 안 됐어요, 상장 기업이. 네. 근데 그 중에 90% 기업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국은 상장 기업의 90% 이상이 주식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식담보대출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5,000원 대출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지금 주가가 5,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일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상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은 없어요. 갑자기 원래 사업을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다 들어갈 돈인데 갑자기 은행에 상환도 밀렸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가 자기 그 좋은 기업의 대주주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 양도할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주가 플러스 컨트롤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받고 파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있잖아요. 3개월 만에 그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면 벌써 돈 있는 애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미국 같은 애들. 그냥 한 2월이 될까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 경영권 프리미엄 붙기 시작하서 10%, 20%. 올해 주가가 그래서 올해 외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올해 주식이 작년에 50% 깨진 게 올해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서 20-30% 회복이 됐거든요. 올해. 근데 아직도 20%는 회복이 못 됐어요. 근데 그게 벌써 그러니까 타이밍이거든요. 투자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어요. 시라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라는 게 흐름, 흐름. 추세. 투자는 시와 세예요. 타이밍과 흐름을 잘 읽어야 흐름을 첫째 잘 읽고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의 이 결정 의사 메커니즘으로 중국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눈에 다 잘 보이고 왜냐면 제가 주로 연구한 게 인베스트먼트 투자론이잖아요. 네. 제가 박사를 기업재무로 받았단 말이에요. 기업재무 박사고 강의하는 게 지금 기업재무, 투자론, 중국 자본시장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일만 지금 10몇 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1년에 거의 매월마다 기업 가거든요. 탐방. 가서 아까 디자인 이런 게 직접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가치고 확실하게 어떤 기업이 딱 그냥 기회인데도 저는 못 잡아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기관 투자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기회입니다 하는데 다 동의를 하는데 이미 그 결정 내린 기관도 없지만 그 타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부에서 실무자선에서 최종 결제를 받기까지 과정과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네.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사장이나 이런 장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장들은 딱 이래요. 99.99%요. 제가 감히 99.99%로 표현해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딱 두 분에 너무 모르거나 네. 편견을 갖고 있어요. 99.99%. 왜냐면 이 한국의 이 장들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글로벌 사업이라면 주로 유럽이나 미국 사업만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지식은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너무 비즈니스 많아서 접할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왔거나 이 몇 개 원인으로 인해서 그냥 한 언론에 영향 받았거나 해서 중국이라 이러면 네거티브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위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엄청난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우리 IMF 때를 돌아다 보더라도 네.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몇 년 투자해서 다시 한국인들 높은 가격에 팔고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비싸게. 그때 먹튀니 사실 그 사람을 먹튀라고 이용할 이유가 안 돼. 그 사람 자본주의 원리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언론이나 다 먹튀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네. 사실은 그거죠. 본질은.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하신 거는 일반 어떤 투자 기관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 일반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결정권이 빠르다든가 그렇죠. 이렇겠죠. 네. 기업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희망은 기업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16년 차 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서 일하는 이 매니지먼트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세계 톱 수준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정말 잘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이유가 간단해요. 편견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은 기업들이 이슈가 딱 간단해요. 기술이 있는데 시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지금 이 정권 들어 핵심 경제에서 뭐 벤처 기업을 엄청 일을 하는데 한국 유니콘 그래봤자 3-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1년에 20몇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스타트업 기업하고 중국 스타트업 성공 확률이 확 달라져요.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도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이 돈 내 돈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오다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 BP를 맞추거든요. 네. 그래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BP 맞을 때 여기 BP 맞추기 전에 VC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키우고 이익을 좀 만들면 B한테 팔아버려요. 그냥 B가 상장시켜서 완전 큰 기업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 시작부터 죽음의 계곡 가는 게 이게 엔젤 투자 단계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0개 스타트업이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말이 되는 게 한 10개 정도예요. 현실성이 있는 게. 그렇죠. 근데 10개 중에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있을까 말까요.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이런 자금이 지금 거의 없고요. 근데 중국 이런 자금 많아요. 왜냐면 그 빅텍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완전 엔젤 투자 역할을 해요. 아까 그 1000개에 하나만 먹는 게임을 해요. 한국 이런 애들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중국 왜 쉽냐면 벤처 금융 이질뿐만 아니라 시장이 커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요. 정신 이상 사람이 1.75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의 상품이 아주 이상한 상품에도 1.75명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신속한 상용화가 되래요. 근데 한국은 비즈니스 모델 맞는데도 한국 인구가 5,03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러니까 우선 그래서 봤자 시장이 한 200만, 300만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P를 못 맞추고 벤처 금융에 계속 투자해서 없고 하니까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싸이월드 같은 기업들이에요. 싸이월드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페이스북은 이길 수도 없어요. 싸이월드는 맞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대박인 좋은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스 났잖아요. 정리한다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오늘의 BATG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게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가 여기가 있는데 특히 한국의 요즘에 그 4차 기술 산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소형, 기술형 기업들은 기술이 아주 좋아요. 저도 잘 알고 제가 투자 심사위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작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기업들한테 무조건 중국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똑같은 24시간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개발을 네. 하고. 어차피 24시간 할 거면 큰 나라가 큰 게임을 해라 이거지. 결국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벤처 펀드가 들어가요. 외국, 뭐 국내라서 차별을 안 주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좋으면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중국에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창업을 중국에서 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이 1등, 세계 1등이 되죠. 그리고 이미 상장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상장한. 네. 이제는 성장이 한계 온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지금 GDP가 내년에는 뭐 2%도 안 된다고 세계은행이 내놨거든요. 그렇죠. 한국. 그럼 이게 시장이 빵 크기가 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계를 돌파하려면 무조건 해외예요. 그럼 해외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면 $10,000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베트남을 많이 가는데 제가 항상 웃기는 얘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기본 데이터만 봐도 1인당 GDP가 $2,400예요.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네. 9,500만 명 정도 돼요. 1인당 GDP가 $2,400.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에요. 이 인구가 밑에 분모가 14억이라고요. 1억이 아니라. 근데 그 14억을 나눠도 1인당 GDP가 $10,000라고요. 엄청나네요. 베트남이 5배예요. 그럼 한국의 90년대 초반, 90년대 말, 2000년대 그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말 한국에.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1인당 GDP가 $10,000일 때 본격적인 소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소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 탈중국화, 아시안을 가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자 이러잖아요.
저는 되게 웃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중국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가 1억 명도 안 되는 2,400달러 베트남이 사주는 물건과 10,000달러 소득을 가진 14억이 사주는 물건이 같은가요? 절대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2,400달러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만 사는 거고, 한국의 LG나 LG 에어컨이나 한국의 삼성 TV나 이런 거는 중국의 상류층이 사요. 그럼 이런 중국을 안 한다면 이런 물건을 베트남 갖고 갔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산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 인구. 베트남이 그래다 1억 명에 한 100만 명이 산다고. 중국은 14억에 1억 명이 산다고요. 10,000달러 사람들이. 네. 이게 대체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당국자들은 에이시안을 가서 탈중국화하자고 이래요. 시장이 다른 시장인데. 그리고 중국에 진짜 한국 물건을 사줄 인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 전체 수출액의 거의 26%, 7%. 예. 근데 뭐 홍콩이나 뭐 대만 이런 네. 중화권까지 하면 거의 35%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 중국이 기침을 하면은 우리는 감기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네. 그 퍼센테이지를 다른 데서 끌어오기 위한 그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거 비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또 말씀하신 말씀 맞죠? 그 말씀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에이시아 나라 어떤 나라들이에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 싱가포르 빼고. 그래도 그나마 베트남은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혜택을 가져보는 게 베트남이잖아요. 밑에 이제 생산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미얀마 뭐 이런 나라 가보세요. 한국에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이 기업들이 부품을 뭘 살 수가 있는지. 그 보통 그 나라들은 전부 그 뭐죠? 그 원조 경제 원조 뭐 이런 형식으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벌기보다는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부산에서 일렀지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공조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사람을 얼마 갖다 우리가 유학 장학금 주면 얼마나 몇천 명씩 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해주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크는 일을 하는 애들은 아니라는 돈 거죠. 버는 것은 아직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그 현실 인식이 아무래도 좀 중국이라는 어떤 거를 좀 자꾸 외면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이니까 강한 그 힘이. 한국의 5천년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나 때리면 다 이길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의존해요. 그냥 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해요. 그렇죠. 그 대단한 미국도 무슨 말이냐면 크로스보더 어머너 국가 간 협력은 이 지리적 한계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1km 두 나라 거리가 1km씩 넘어질 때마다 무역이 20% 감소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중국을 부정하자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은 딱 부닥쳐 살기 때문에 내가 싫다 해서 떼낼 수 있는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미국도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들어왔는데 하물며 한국이 옆에 딱 붙어있는 14억 인구를 왜 떼내냐 바보 아니냐 이거지. 더 열심히 더 공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떻게 돼 반대로 가야죠. 더 적극적이죠. 우리 내년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딱 갖고 자 지금부터 중국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한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 서방 세계에서 글로벌 아이들이 쓰는 보고서나 의존해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지 말고 우리만의 뷰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을 더 잘 알겠다. 이런 마인드로 중국의 500대 기업이 있잖아. 지금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어요. 그래요? 예, 수량적으로. 그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500대 기업의 주인이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전향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 그래요? 아베를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트럼프하고 골프 치해주고 따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뒤에서는 시진핑 얼마나 친해요. 레닌은 시진핑이 일본 방문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야지. 여기고 일본이 어느 만큼 중국이나 연구가 깊은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중국이 960만 킬로미터에 어느 지역에 뭐 있고 몇 있고 중국 사람보다 연구가 더 철저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물건 수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돈으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제가 그 얘기하죠. 제가 제일 친한 제가 지금 사회이사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상장회사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 회장이 중국 분이세요. 한국어를 아. 한마디도 못하세요. 중국에 약 4,000개 넘는 피부샵, 미용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한국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왔는데 한국인들을 만나서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력. 중국은 협력이라는 거는 같이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자꾸 물건을 사달란대요. 물건 한국 기업가들은 물건을 계속 팔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물건 팔아 얼마나 버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물건 판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세상에 경쟁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모든 기본은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투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왜 세계적 거부가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지분만 갖고 있으면 절대 세계적 거부가 안 돼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자기 갖고 있는 펀드로 세계 리더 기업에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제가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펀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계속 줄이고 다른 기업을 엄청 많이 사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지금까지 그 하나만 계속 들고 왔으면 절대 오늘 세계 부자 순위의 순위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처럼 작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술.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조 강국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플러스 그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은 경제 국격을 높이려면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 참 동의가 네.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하나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에 2020년서부터가 이제 위기가 네. 될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이 네.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뭔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네. 말이죠. 금융으로. 그러면 기업이 됐든 혹은 개인들이 네.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가 네.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살 수 있을까?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에 중미무역협상이 제가 원래 여기서 방송하면 미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듣는 분들한테. 예. 근데 어쨌든 중미무역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글로벌이 엄청 요동칠 거예요. 금융시장이나 네. 경제가. 그걸 우선 대비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을 절대 잃지 마자부터 시작이 돼. 투자란. 그렇죠. 투자란 돈을 절대 잃지 마차가 우선이 돼야지 돈 벌자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돈을 내가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야 돼.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점검을 해서 자 어느 포트폴리오가 이 세계 불확실성 거시경제 위험이 노출이 많이 됐는지 그거부터 빨리 점검해야 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노출된 위험을 내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일단 안전 자산 확보.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걸 누구 얘기를 듣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죠. 나의 연구. 그래서 한 기업을 딱 내가 앞으로 이 섹터가 섹터가 기업보다 더 중요해요. 섹터를 고르는 게. 섹터가 종목보다 더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새 흐름. 예. 흐름에 투자해야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중국에서의 다음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은 내수라고 보통 말씀하시던데 내수 시장을 노려라. 내수도 중요해요. 화장품이라든가. 근데 그거보다도 중국의 4차 산업의 선도 기업들. 미래는 4차 산업의 융합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14억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나네. 그런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확실히 연구해서 딱 돈을 쥐고 있다가 쫙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한국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후강통, 성강통이라 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할 채널이 열렸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 중에
중국의 배당 수익률만 5% 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은행에 돈 넣으면 내가 돈 줘야 돼요. 이런 시대에 5% 수익률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중국은 5%의 이런 배당 수익률에 이런 기업은 넓었어, 그냥 널려 있어요. 플러스 아까 섹터 우선 배당 수익률 높은 거, 매출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결국 걔네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 한 3년만 갖고 가도 아마 미니멈 몇 배, 많으면 몇십 배.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아인슈타인 이후로 과학기술이 진보를 못했어요. 네. 근데 경제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려면 인류 사회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핵심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가 좋아진 미국 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돈들이 자산시장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의 본질은 경제는 항상 간단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술이 새로운 수요를 갖고 오고 그러면서 경제가 커지거든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있는 기업들, 시장까지 있는 기업, 그럼 중국이겠죠. 네. 당연히 미국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 지혜로운 투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위기라는 순간이 네. 오기 전서부터 그 상황이 왔을 때 딱 잡아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위기 온다는데 언제 오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이미 내 인지하실 때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저점을 내가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흐름을 잃는 거예요. 이 흐름이 맞다고 확신하면 흐름에 베팅해야 되는 거죠. 네. 흐름에 베팅하다. 네. 이건 네. 좋은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자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라는 말씀은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험에 노출된 걸 빨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죠. 거기서 손실 왕창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중국이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네. 아마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가 전 세계가 미국 포함해서 다 샥이죠. 그러니까 다 폭락할 때 그 시점에 그렇죠. 다시 상승하는 폭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되는 가장 큰 그렇죠. 시장을 가진 중국에 관심을 가져라. 중국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1등 기업.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 따져보면. 돌이켜보니까 야, 내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 그냥 걸 네. 맞았으면 이 강남에 그때 그 집을 여기 샀으면 내가 벼락부자 됐죠. 그렇죠. 그때 네. 그저 빌딩들 네. 돈 있었으면 뭐 그런 거 그때 베팅했으면 현금으로 대출 매수도 몇십 프로 이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같이 그 상황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위기에 빠져버리면 못하지. 나도 내가 죽겠는데. 그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분은 우선 나를 확보하고 먼저 준비해서 네. 자금을. 그다음에 내가 쏠 총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안유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들도 약간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딱 네. 잡히는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 바쁜 시간이신데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